2002년에 제작된 데브라 윙거를 찾아서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습니다. 한때 헐리우드에서 정말 잘 나갔던 여배우를 추억하는 그런 영화인데요. 그 영화에 보면은요, 여배우들, 여주인공들의 솔직한 인터뷰가 나오거든요. 한때는 정말 잘 나갔던 여배우들이었는데 어느 순간 일과 가정 두 가지를 고민을 하다가 점점 밖으로 내몰리는 상황. 이게 과연 여배우들만의 일일까요? 안녕하세요. 그녀가 돌아왔다 이채은입니다. 네, 오늘도요 여성의 눈으로 여성을 바라보며 또 포근히 감싸주는 그녀 이희구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희구입니다. 저도 그 영화를 보긴 했는데 사실 남자 배우들은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좀 중후한 멋으로 괜찮은 느낌이 있어요. 네. 근데 이 여배우들이 좀 이렇게 한계적인 그런 분야가 없지 않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오프닝에 우리 채연 씨가 말씀하신 걸 제가 유독 공감하게 돼요. 예, 참 안타까운 이야기이긴 한데 네. 일과 가정 둘 중에 어느 한쪽을 고르는 시대는 이제 지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돌봄이라는 것도 이 여성만이 해야 된다라는 것도 전 이제 없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네. 저 강하게 주장하는 여자인데 이 부분을 태평양 같은 넓은 마음으로 감싸주실 우리 김병숙 교수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태평양 맞죠? 많은 여성들이 가정과 일 사이에서 아주 다양한 문제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네. 네. 물론 이것이 자기가 이거를 극복하겠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도전하게 된다면은 충분히 이것도 하나의 큰 자기의 자본으로 남게 됩니다. 네.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이것이 자꾸 쌓이게 되면은 이게 복리의 어떤 내공이 쌓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내공들이요. 꽉 채우면서 받으면서 한번 출발해 볼까요? 네, 자 본격적으로 그녀가 돌아왔다 시작합니다. 네, 지난주에는 취업을 준비하고 또 고민하는 여대생들의 이야기로 꾸며봤었는데요. 이번 주에는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되나요? 저 지난주에 채연 씨 느낀 점이 되게 많아요. 그 어린 나이에 이렇게 뭐 치열한 경쟁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까를 고민하는 우리 여대생들 보고 정말 배울 점이 많고 네. 한편으로 제가 또 부끄럽기도 하고 이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이번 주는 이제 그 아리따고 예쁜 우리 여대생들의 10년 후를 내다보고 싶어요. 거기서 끝이 아니라고요? 아니, 그렇죠. 그 모습도 너무나 치열한데. 10년 후에는 네. 지난주에 만났던 우리 여대생들이 워킹맘으로 변해 있을 거예요. 그렇네요. 예, 그 워킹맘의 고충들, 또 그녀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들 같이 공유해 볼 거고요. 네. 그 워킹맘들의 고민을 저희가 브리핑으로 이렇게 쫙 뽑아본 게 있는데 첫째, 네. 돌아와요 알파걸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알파걸은 왜 워킹맘이 되었을까요? 워킹맘을 궁지에 몰아넣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 방안을 알아볼게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007 워킹맘 구조작전. 일은 일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제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는 워킹맘들, 그녀들을 구제할 수 있는 그녀가 돌아왔다만의 007 구조작전. 네. 셋째, 워킹맘의 남편 사용 설명서. 와, 이거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맞벌이를 하지만요, 이상하게도 여성에게만 전가되는 육아와 가사. 네. 근데 하지만 이젠 워킹 데디와 함께 하셔야 돼요. 이 누워만 있던 남편들을 슈퍼맨으로 만드는 그녀들만의 노하우. 그녀가 돌아왔다 해서 공개합니다. 와, 진짜 준비가 오늘 많이 됐네요, 이번 주에. 재미있는 그러니까요.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저도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네. 이번 주도요, 힘차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하루를 한 달처럼 보내는 그녀들에게 어떤 꿈 같은 이야기가 펼쳐질지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바쁘다 이런 이야기를 입에 달고 살지만 정작 왜 바쁜지, 뭐가 바쁜 건지 제대로 알 수조차 없는 그런 정신없는 하루. 아마 그런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여성들이 바로 우리 워킹맘들 아닐까 싶어요.
주변에 어떻게 워킹맘들 많이 있죠? 많은 정도가 아니고 거의가 네. 워킹맘들이에요. 요즘 여성들은 일을 하지 않는 여성들은 거의 없는 것 같고 네. 제가 제일 한가한 것 같아요. 제가 육아나 이런 게 없으니까 아직 결혼을 안 했으니까. 네. 하지만 저와 다른 그녀들은 육아도 있고 남편도 가사일 일 막 이러다 보니까 통화 한 번 하기도 힘들어요. 그쵸. 예, 교수님 이 워킹맘들은 왜 이렇게 바빠요? 네, 그러게요. 하루가 분명히 24시간인데 그렇죠. 이들은 이제 36시간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 예. 예. 워킹맘은 엄마의 역할, 아내의 역할, 그리고 또 일에서의 역할, 이 세 가지를 하게 되니까 또 일해야지만 가정이 평화롭고 안정적이어야지 밖에 나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완벽하게 해야 되니까 바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또 이제 이들이 그냥 일상적으로 살면 좋은데 돌발 사고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 네. 가령 뭐 예를 들면은 아기가 벼랑간에 아프다든가 또 뭐 아이가 집 밖에서 열쇠를 잃어서 기다리고 있다거나 또 어린이집을 또 옮겨야 될 때 또 학교를 방문해야 될 때 또 업무량이 많아서 지금 집을 못 들어갈 때 예. 이럴 때 어떻게 이거를 대처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거를 36시간을 만들어내야지 이 대처하는 그 시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우리 김병숙 교수님 워킹맘이에요. 예. 이거 저 교수님도 힘드셨을 거 아니에요. 아유, 저는 뭐 대단히 힘들었습니다. 저희 때는 뭐 어린이집도 없었고요. 그랬죠. 또 근데 저는 신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유명한 프로이드라는 정신분석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 인간한테는 성이 같거나 어찌 됐건 두 사람 이상이 양육을 하면은 아이한테 성격적으로 이상이 없다. 이런 거를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저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예. 살면서 그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간식과 그런 식사를 미리 마련해 놓으면은 동네에 이제 할머니들이 오셔서 우리 애를 같이 봐주는 거죠. 그런데 네네. 이때 조심해야 될 거는 네. 집에 돌아가자마자 먼저 아이를 보는 게 아니에요. 시어머니를 뵙고 얼마나 힘드셨냐. 그러니까 시어머니를 위해야지 네네. 그게 바로 자기 아이를 위하는 거거든요. 저는 사실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야. 그렇구나. 우리 엄마들은 벌써 애 먼저 현관에서 번쩍 안아두고. 우리 애기 다친 곳 없나? 그렇죠. 애 한번 다쳐보세요. 시어머니한테 뭐, 어우, 상상만 해도. 근데 우리 교수님은 시어머니 먼저 살펴주셨구나. 아니, 예. 그리고요, 또 아이가 이렇게 할머니들하고 같이 지내니까 네. 아이한테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예의 범절도 제대로 배울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 근데 대본에는 없는 얘기지만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왜 할머니 손에 키운 아이는 버릇없고 어떻다 이런 부분은 못 느끼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네. 제가 이제 시어머니한테 하는 그 습관, 네. 말투 이런 것들을 그대로 아이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존댓말을 해라. 식사 전에 그 어른이 드시기 전에 먹는 거는 아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아도 그게 다 몸에 배어 있습니다. 보고 배워. 네. 그렇군요. 그거는 역시. 정말 예. 역시 우리 교수님. 교수님 그 자리에 앉아 계실 만합니다. 네. 네, 근데 지금 우리가 워킹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워킹맘이라는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돌아다닌 게 얼마 안 된 것 그런 같아요. 것 같아요. 과거에도요, 이런 워킹맘이 많았는지, 그리고 이 말이 대체 언제부터 생겨난 건지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사실 뭐 외환위기가 우리나라의 많은 부분을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직업시장에는 아주 지대한 그런 타격을 주게 됩니다. 이때 이제 주부들이 노동시장에 많이 나오면서 이런 그 워킹맘이라는 이런 통칭의 그런 말이 나오게 되죠. 네. 그렇구나. 그러면 이 전쟁 같은 하루하루를 지내는 우리 워킹맘들 과연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을까요? 100번 얘기해봤자 뭐 저희들이 알 바가 없는 것 같고 그 현실적인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사회활동과 가정생활을 병행하는 여성을 일컫는 말 워킹맘. 이런 워킹맘들의 가장 큰 고충은 무엇일까요? 30, 40대 워킹맘 1000명을 대상으로 워킹맘 고통지수를 조사한 결과 83.7%가 직장과 육아의 병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근데 아이를 딱 낳으면 이게 다 여자의 몫이라고 보는 것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남편도 당연히 아이를 낳으면 네가 그만둬야지, 엄마가 그만둬야지 아빠가 그만둘 수는 없어라는 그런 기본적인 가치관들을 좀 갖고 있는 편이기 때문에 실제로 보건복지부의 조사 결과 20대에서 40대 맞벌이 부부 중 아내가 자녀 양육에 쓰는 시간이 남편보다 2.6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뿐만 아니라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맞벌이 부부의 가사노동 시간이 여성은 하루 평균 3시간 14분으로 남성보다 5배 가까이 길었는데요. 낮에는 회사 업무로, 밤에는 육아와 가사로 가장 혹사당하는 부위는 바로 관절. 때문에 워킹맘은 관절 질환에 쉽게 노출되어 있는데요. 말로는 같이 뭐 동등하게 해야죠 뭐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 가정 안에 들어가 보면 전부 다 여자가 뭐 직장 일을 한다고 해도 가사 일은 여자분다. 뭐 육아도 거의 여자가 할 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렇게 이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지금 이와 같은 워킹맘들의 고충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는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남성들도 육아휴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빠의 달이라는 제도도 시행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기업과 아빠들의 좀 더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해 보입니다. 육아보다는 그런 일을 먼저 우선시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실제 조직에서도 그런 부분이 조금 배려가 된다면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일과 가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 하루 24시간이 모자란 워킹맘들. 사회적, 제도적으로 더욱 다양한 제도들이 뒷받침되어 워킹맘들이 가정을 소홀히 하거나 일을 포기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좋은 가정 생활을 하면서 아이들과 행복하게 지내려면 자기 그 주부 본인 자신이 행복해야 되고 만족감이 있어야 또 가족한테도 열심히 할 수 있고 그런 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의 만족감 그런 게 바탕이 되어야 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우리 워킹맘들 정말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요. 24시간. 아까 우리 교수님이 그랬잖아요. 24시간이라는 건 우리한테 똑같이 주어진 시간인데 36시간을 만들어야 된다. 아유, 이 워킹맘들 계속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 직업을 가진 여성이 결혼 전후가 왜 바뀌는 걸까요? 아이가 생겨서? 아니죠. 이제 결혼 전에는 네. 스스로 일 모드로 돼 있었어요. 100%를. 네. 그러다가 이제 결혼과 육아를 거치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엄마, 아내, 며느리 뭐 이런 많은 역할을 하게 되죠. 이걸 그 100% 안에서 다 해결해야 되니까 그렇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지지가 없으면은 사실 힘듭니다. 하나의 제가 예를 들면 그 전에 저 연구소에 있을 때 젊은 박사가 저한테 와서 상담을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아이를 낳고 한 6개월밖에 안 됐지만은 집에 돌아가면은 아기가 자기한테는 서먹하게 대하지만 아기를 키워주는 그 아줌마한테는 웃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가슴이 미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충고하기를 그 직장에서 가장 가까운 데로 이사를 온다면은 무리해서라도 와야 된다. 그러면은 그 교통시간 걸리는 거 그거 때문에 하루에 2시간은 아이를 볼 수 있다. 그러면 아마 그거에서 헤어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바로 그런 아픔들이 있는 겁니다. 네. 뭐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들, 뭐 사회적인 문제들 많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워킹맘이 되기 전에도 준비를 그만큼 열심히 철저히 해놔야 될 것 같아요. 워킹맘이 되기 전에 준비해야 될 점들이 있을까요? 예, 첫 번째는 건강입니다. 예. 그렇죠. 건강해야지 이걸 다 역할을 해야 맞아요.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체크를 해서 그거를 견딜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6시간을 하려면 시간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 일생에 자기 하루의 시간 중에 소모적인 시간이 뭔지 그래서 구조적으로 시간을 바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양육 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는 한 8겹의 그런 망을 구축해야 돼요. 그 망을 맨 처음에 친정엄마를 놔서는 안 됩니다. 왜요? 왜냐하면 친정어머님이 결국은 건강 때문에 아이를 못 보는 시간이 오게 됐을 때 망이 다 망가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는 친정엄마는 맨 마지막에 두고 네.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이제 그 육아 때 각종 돌발 사고에 대해서 미리 이제 시간을 비축해 놓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휴가를 잘 써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5번째는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커뮤니케이션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아이를 통해서 알고 그 아이를 통해서 알았던 거를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하나 예를 들면 이 아이가 가위를 가지고 누구를 찔렀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핍박을 받아서 집에 와서 그런 얘기를 해서 나는 맞았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야단을 치게 되죠. 네, 먼저 그렇지만 소리가. 그렇지만 자세히 알고 보면은 그 아이는 가위를 여기다 놨는데 아이들이 뛰어오다가 넘어져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엄마가 많이 야단친 거는 사실 잘못된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런 걸 알기 위해서는 분명히 아주 그 어린이집하고 긴밀한 연락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공개 수업에 반드시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자녀가 공부를 제대로 하는지 알고 관찰할 수 있고 또 선생님과 면담하고 그리고 이제 녹색 어머니나 봉사활동 이런 데 잘 참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휴가 배분을 벌써 많이 느끼시죠? 그렇네요. 다양한 데 제가 가야 지금 그 되니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어요. 아니 이렇게 많이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걸 언제 해요? 바쁜데. 이게 녹색 지금 어머니 해줘야 그랬더니 되고요. 누가 그러니까 어린이집하고 이제 학교하고 같이 말씀을 드려서 그렇지 네.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양육되면서. 그래서 휴가 때 이런 것을 많이 네. 이용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교수님이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워킹맘들이 막 이것저것 하다 보면 분명히 놓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뭐 하나 그런 부분이 뭐가 네. 있을까요? 그것도 좀 많은데 네, 첫 번째로 네. 직장의 눈치를 보거나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임신을 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자기는 임신을 하는데 그 배가 그냥 벼랑 안에 불러오는 게 아니니까 네. 사람들은 눈으로 적응을 하기 때문에 전혀 쑥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 시간대에 반드시 아기를 가져야 되고 또 이제 아기를 갖게 되면 행동이 느려지고 귀찮다는 생각으로 나태해집니다. 네. 그럴 때 이제 정확히 해야 되고 출산 때는 인수인계를 명확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양육 때는 집에서 있는 모습을 이 직장에서는 보이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니까는 엄마 정체감을 직장에 보이는 게 아니라 일몰두형으로 보여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참 이거를 꼭 권하고 싶은데 여성들은 시척하면 사표를 내겠다는 말을 잘해요. 사표로. 이게 뭐 사표로, 대단한 거라고 이렇게 사표 내겠다고 이런 그래요. 말로 자기를 위세를 보여주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제일 먼저 사표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사표 낼게요 이랬는데 정말로 받아. 그러면은 교수님 사표는 갑자기 내면 되겠네요. 아니죠. 네. 그렇게도 안 돼요. 안 되고. 네. 신중하게. 예.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30분 전에 퇴근 준비하는 건 안 되죠. 근무를. 아하. 마음이 급하니까 벌써 네. 퇴근 준비하는 거. 또 어린이집과 그 학교를 방문할 때는 분명한 얘기를 해야 됩니다. 내일 이래서 간다. 그렇게 하면은 다 인정을 하죠. 명확한 이유를 대고 그리고 반드시 돌아와야 됩니다. 그 시간에. 예, 그런 것이 중요하고요. 또 외출할 때 복귀해서 자기가 정확하게 움직인다는 걸 보여준다면은 그 다음도 편안합니다. 근데 이게 잘못되면은 그 다음부터 자기는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래서 직장 다닐 때 이런 거를 좀 한번 잘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에요. 그렇네요. 예. 네. 섬세하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정말 우리 워킹맘들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 시간 관리하는 거인 것 같은데 요즘 재테크에 이어서 시간을 관리하는 시테크라는 또 말이 나와요. 결말이 다 나와요. 네. 시간을 이렇게 전략해서 이렇게 전략적으로 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시테크를 잘하는 그런 뭐 전략적인 방법 이런 것도 있을까요?
그게 36시간 만드는 법인데요. 이제 가사 중심으로 이제 얘기를 하겠어요. 네. 먼저 여성들이 쇼핑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일주일에 반드시 하루를 정해야 되죠. 이거에 가서 그 식단에 필요한 거를 전부 식재료를 사옵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그 식재료를 조리하기 전까지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채소를 매일매일 산다 그러면은 매일매일 씻는 시간을 버리고 또 그만큼 이제 많은 물을 사용하는데 한꺼번에 해서 이거를 물기를 빼서 그 포장을 해놓으면은 바로 먹을 수 있도록 해놓는 네, 거죠. 또 두 번째는 제가 권해드리는 게 돌발 상황을 미리 미연에 반지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막 출근해야 되는데 뭐 치약이 떨어졌다.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한 달 단위로 끊어가지고 필요한 일상용품을 한 달 단위로 요번에는 비누만 사고 다음에는 치약만 사고 그래서 이게 쟁여놔야지 그런 돌발 사고를 예방을 하는 거죠. 또 세 번째 제가 주로 쓰는 게 목욕 그 샤워실에 깨끗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샤워를 하고 난 젖은 수건으로 순식간에 거울을 닦아 놓으면은 항상 집안이 깨끗한 네. 그런 것도 갖고 있고요. 또 하나 방법은 이제 더럽다고 생각하는 즉시 닦아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놔두면 산더미 같아서 나중에는 네. 못 하게 되죠. 네. 그러니까 또 뭐 화장대에서 화장솜이 있다면은 오늘 썼다면 이걸 순식간에 화장품 위를 여기만 닦습니다. 다 닦지 않고 다음 날은 있죠. 그래서 늘 거기가 깨끗하게 된다. 그게 아마 36시간 만들 수 있는 그런 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워킹맘이 교수님, 아니라 제가 배워야 될 것 같은데. 이 습관이 제가 있거든요.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나 봐요. 어떻게? 난 시간이 너무 많아요. 이제 아이를. 아이를 키워야 되나? 그렇게 하세요. 네. 네. 정말 우리 워킹맘들이요. 그런데 이렇게 뭐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네. 많이 바쁘고 또 그럼요. 해야 될 역할이 많죠. 우리 슈퍼우먼 같은 워킹맘들의 일과 가정의 균형을 갖기 위해서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는 무엇일까요? 그녀의 잠 매거진에서 이하나 기자님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매주 월요일 날카로운 시선으로 사회를 분석하는 이하나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이 기자님, 반갑습니다. 네, 이 기자. 파이팅! 개그하신 거죠?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잘 네. 지냈습니다. 이번 아까 주- 뭐 워킹맘 바쁘다 그러셨는데 네. 워킹맘 못지않게 참 바쁘 계시네요. 시간이 많이 모자라셨구나. 네, 그러니까요. 근데 제 주변에 또 워킹맘들이 많아서 그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사실 전 결혼 안 하길 잘했다는 생각을 가끔 해요. 이 기자님도 그런 생각 하세요? 뭐 아기 낳고 알콩달콩 사는 거 보면 가끔은 결혼하고 싶지만 또 대다수는 결혼하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는데요. 네, 뭐 취재를 하다 보면 사실 워킹맘들이 힘든 점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네. 특히 굉장히 잘 나가던 회사에서 인정받던 분들이 육아나 뭐 이런 것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를 이제 보게 되니까 네. 참 결혼이라는 게 쉽지 않은 결정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맞아요. 네. 근데 실제로요, 이 워킹맘 90% 이상이 고통을 겪고 있다고요. 저는 90%더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100%? 네. 대체 무엇이 그렇게 우리 워킹맘들을 힘들게 하는지 우리 이하나 기자님하고 하나씩 좀 짚어봤으면 좋겠거든요. 네. 지금 실제로 사단법인 여성문화 네트워크가 이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워킹맘 고통지수라는 걸 이제 뽑아봤는데요. 네. 워킹맘 90.9% 그러니까 워킹맘 10명 중에 9명이 힘들다고 네.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이 고통지수는 1점이 이제 조금 고통의 단계가 낮고 5점이 이제 높은 그런 점수거든요. 근데 워킹맘 고통지수가 3.29점이니까 뭐 중간 이상으로 이제 고통스럽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이거를 이제 영역별로 나눠서 살펴보면 고통지수가 가장 높았던 이제 영역이 사회생활 네. 부분이었어요. 이 가운데 좀 더 구체적인 그 항목을 좀 살펴보면 직장 생활과 육아 병행하는 정책적 지원이 미흡해서 이제 고통스럽다 얘기했던 게 4.13점.
그러니까 네. 평균보다 훨씬 높았죠. 네. 그리고 직장 생활과 육아 병행이 어렵다. 이래서 이제 고통스럽다고 얘기했던 분이 4.03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워킹맘들이 정책적 지원과 육아에 대한 어려움이 이제 크다. 이런 걸 이제 볼 수 있다는 거겠죠. 사실 이 워킹맘 고통지수가 2012년부터 이제 3년 동안 쭉 이어져 왔었는데 조사 결과를 종합을 해보면 5세 이하 자녀를 둔 워킹맘 이 사람들이 가장 고통스러운 것으로 이제 나타났습니다. 예, 그리고 10명 중 8명이 일과 가정 양립 자체가 힘들다 이렇게 답했고요. 정책이 이렇게 쏟아지고 있지만 실제로 워킹맘들이 이제 여전히 정책적 지원이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제 새겨 들을 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워킹맘의 고통지수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이거는 정책적인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책적 이유도 있고 네. 실생활에서 이제 그 정책이 현실에 뭐 안착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현실에서는 뭐 혼자 가사랑 육아를 전담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겹치게 되는 거겠죠. 네, 뭐 정책적인 이유도 있고 또 가정에서의 여전한 그 역할 그런 것도 있고요. 네. 이런 이유 때문에 아마 여성의 고용률도 계속 정체가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의문이 좀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한국노동연구원이 이제 발간한 노동리뷰 3월호를 보면요. 지난 20년 동안 여성의 이제 노동시장 참여는 꾸준히 증가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해요. 그 25세에서 54세로 이제 한정해서 이제 내용을 보자면 1991년도 그때는 49.4%였대요. 그 기혼 여성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그런데 이제 조금씩 상승하면서 작년에 58.2%를 기록을 해가지고 25년 동안 한 10% 정도 이제 올랐다고 하는데요. 네. 사실 35세에서 39세 사이를 보면 그 양상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 35세에서 39세가 아이를 낳고 키우고 하는 그런 그렇죠. 일반적인 시기잖아요. 그때는 그 작년에 여성 고용률이 50% 밑으로 처음으로 떨어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책적인 지원을 해도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네. 사실 한참 일을 할 30대 중후반 워킹맘들이 육아 문제로 일을 그만두고 있다는 건데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네. 근데 이게 자녀 나이를 보면은 그 우리나라의 경우 자녀 나이가 어려질수록 그 여성 고용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만 2살, 그러니까 굉장히 어린 자녀들 2살 아래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 여성의 고용률을 보면 32.4%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OECD 회원국 중에 가장 25위 정도 한다고 해요. 이제 최하위 수준이죠. 네. 특히 만 3세부터 만 5살 이 사이는 27개국 중에 최하위라고 합니다. 네. 네. 네, 정말 우리 워킹맘들 안 그래도 굉장히 많이 바쁜데 이 워킹맘들을 또 여러 번 울리고 있는 그런 사건들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고요? 네, 뭐 많이 보도가 됐었는데 작년 1월에 인천 이제 송도에서 그 보육교사가 어린 아이를 그러니까 폭행한 사건이 네. 있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점심시간에 이제 아이 밥을 그러니까 김치를 안 먹는다고 이제 폭행을 네. 했다고 해요. 근데 그 동영상이 이제 퍼지면서 워킹맘들이 이제 가슴을 쓸어내렸는데 그렇죠. 워낙 워킹맘들은 아무래도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시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2013년에도 사실 부산에서 낮잠을 제대로 자지 않는다고 이렇게 때린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조사를 보면 작년에 아동학대 가해자가 80%가 부모였는데요. 그 다음이 베이비시터, 뭐 이런 대리 양육자였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뭐 워킹맘들이 아이를 많이 맡기는데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 거죠. 네. 저는 지금 우리 이 기자님 말씀하시는데 마음이 막 찌릿찌릿 해. 내 아이만 남아있으면 네. 어떡해.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베이비시터들이 이런 폭행을 저는 이런 동영상들을 열어보기조차도 겁이 나요. 맞아요. 너무 끔찍해서. 그러니 전 보는 사람도 이런데 이 장사자들의 이 심리적인 압박감이 도대체 어느 정도가 될지 교수님. 그러니까 여성들이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네. 덜컥 우리 아이는 안전한가 이러죠. 별하별 이제 상상을 하게 되는데 아이를 잘 관찰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심 있게 그거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물어보고. 그것이 한 가지 방법이에요. 근데 영아일 때는 아마 좀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만 이 아이의 상태도 주의 깊게 봐야 되죠. 네. 근데 사실 이렇게 이것이 한계 느낄 때 여성은 결국 포기하고 그 직장을 그만두게 되죠. 네. 그래서 임신할 때가 더 편하다 이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많죠.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더 네. 편하다는 말들이 다 이런 네. 데서 나오는 그 정도로 우리 워킹맘들이 많이 걱정도 하고 그럼요. 또, 정말 아까 말씀대로요. 지금 누군가 난 살짝 너무 나는 그런 촉촉해지셨어요. 동영상 자체를 못 봐요. 아니, 정말 심장이 막 생각만 해도 너무 뛰고 네. 나도 끔찍하죠.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데 그 엄마는 얼마나 그러니까요. 마음이 아프겠어요. 근데 또 어쩔 수 없이 아이를 집에 혼자 둘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어딘가에 맡겨야 하고 이렇게요. 워킹맘들의 고통이 증가하면서 생겨나는 사회 현상들도 있다고요. 네, 우리가 앞서 이제 얘기를 나눴던 경력 단절 문제가 이제 그 대표적인 네. 예고요. 사실 경력 단절로 가기도 전에 결혼을 아예 안 해버리는 결혼 파업이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또 출산 네. 파업이라고 이제 또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이를 아예 안 낳는. 낳겠다. 예, 그래서 결혼 파업은 뭐 비혼이라는 현상하고도 연결이 되는데요. 취업부터 연애, 결혼, 출산, 주거 여기에 이르기까지 여러 어려운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다 보니까 결혼을 아예 안 하거나 미뤄버리는 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사실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 동향을 보면 올해 1월에 태어난 아이가 39,500명. 네. 이라고 하는데 이게 4만 명 밑으로 떨어진 게 처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출산율이 굉장히 낮다는 거죠. 그리고 결혼도 사실 마찬가지인데요. 혼인신고를 한 건수가 23,900건이었다고 해요. 이것도 작년 1월과 비교하면 15% 정도 떨어진 거라고 굉장히 합니다. 많이 떨어졌네요. 네. 이게 이제 뭐 혼인 건수도 마찬가지로 가장 낮은 상황인 거죠. 네. 이런 사회 현상들이 지속되면은요, 또 문제들도 나타날 것 같은데요, 교수님? 지금 이제 가장 애국자는 아기를 낳는 여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사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200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삼국사기를 보면은 신라시대 때 내 쌍둥이 난 여성에 대해서 국가에서 대단히 치하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심정은 인구가 많아야 된다라는 다산 정책을 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기자님이 말씀하셨듯이 가장 출산율이 적은 그런 나라입니다. 이거는 다시 얘기하면 우리나라는 부존 자원이 적은 나라죠. 단지 우리가 자원이 있다면 그게 인적 자원이거든요. 네. 우리나라 인적 자원은 대단히 질이 좋고 풍부한 자원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계 경쟁력에서 뒤지게 될 거라는 건 아주 불을 보듯 자명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질 좋은 우리의 자본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성들이 가정과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그런 세심한 정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맞아요. 워킹맘들의 이 분담할 수 있는 아이디어?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하면 네.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이럴 것 같아요. 그러게요. 예, 뭐 없을까요? 뭐 최근에 뭐 대개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로봇 청소기 많이 쓰잖아요. 있어요. 예, 예. 뭐 이게 사실 2013년도에 이제 가장 먼저 나왔었는데 우리나라에서요. 네. 지금까지 40만 대 이상 팔렸을 정도로 인기라고 합니다. 뭐 최근에 알파고 아시죠? 인공지능. 네네. 그 알파고 같은 냉장고도 출시가 됐다고 해요. 아무래도 그래요? 이제 맞벌이 부부는 네. 집에서 밥 해 먹을 시간이 별로 없죠.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주말에 그 뭐 마트에 가서 채소든 뭐 제품들을 많이 사다 놓는데 유통기한이 지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네, 많아요. 뭐 그렇죠. 채소도 시들어 버리고요. 근데 이 알파고 같은 냉장고는 그 냉장고 내부엔 카메라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유통기한도 확인할 수 있고 참. 그래서 식품별 보관일도 따로 등록을 해놓으면 이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좋은데요? 이게 사는 거 점점 인간이 할 일이 없어지는 거 편해지네요. 아니에요? 네, 뭐 정부에서도 사실 여러 가지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이거를 네. 하나하나 찾아보기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맞벌이 부부가 이제 바로바로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해서 네.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름이 일가정 톡톡 앱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임신, 출산, 육아 이렇게 생애 주기별로 정보가 분류돼 있어가지고 자신한테 이제 도움이 되는 정책을 바로바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스마트폰에서 일가정 톡톡 앱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바로바로 다운받을 수 있거든요. 한번 다운받아보시죠. 저는 뭐 이 가정은 별거 다 나온다. 일만 잘하면 되잖아요. 저는. 아, 기자님 말씀 네. 지금 해주신 사례처럼 이 현실적인 고민들을 함께 정보를 공유하는 모임이 결성되어 있다고 그래요. 네. 그 현장 한번 보시죠. 네. 수목원을 방불케 할 만큼 조경이 아름다운 곳. 경기도 안산의 유니스의 정원에는 서로의 손을 꼭 붙잡은 가족들이 335 나들이를 즐기고 있는데요. 정원 한쪽에 모여있는 엄마와 아이들. 워킹맘들 역시 봄을 만끽하기 위해 아이의 손을 잡고 소풍을 나왔습니다. 일하는 워킹맘으로서 여가 시간, 주말 이용해서 저 친구도 사귀고 아이 역시 또 친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친구들도 사귈 겸 이제 커뮤니티 카페를 통해서 워킹맘 모임을 주최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건데 워킹맘들에게 가장 절실하고 아쉬운 부분이 바로 육아 정보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일하는 엄마들이 모임을 결성했는데요. 아이들과의 체험 활동을 통해 서로의 고민도 나누고 정보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나들이에 신이 난 아이들. 비눗방울 놀이에 심취해 있는 잠깐 동안에 엄마들의 현실적인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회사에서는 회사 일만 하고 집에서는 집안 일만 해야 되는데 그 경기가 애매하다 보니까 집중력이 떨어지고 어떻게 보면 좀 더 경쟁에서 밀릴 수 있는 저는 그런 게 너무 싫어가지고 서로의 고민을 털어놓는 워킹맘들. 마치 자신이 겪고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 더욱 공감하는데요. 일과 가정의 이제 경계가 되게 모호해서 그거를 이제 구분하는 게 가장 어려웠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안대리로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뭐 아줌마니 아니면 그냥 누구 엄마니 이렇게 되게 그 사람들이 오히려 저를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제 일과 가정을 더 구분을 못 하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바라보는 시선들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고 수다를 떨고 나니 그간의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워킹맘들. 한층 얼굴이 밝아졌는데요. 덩달아 기분이 좋아진 아이들은 즐거운 엄마의 얼굴에 더욱 신이 납니다. 함께할 수 없어 자녀들에게 늘 죄책감을 갖고 있는 엄마들. 하지만 오늘만큼은 엄마와 아이들 모두 좋은 추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워킹맘 모임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 공감대가 형성이 되니까 서로 좀 더 친해지게 되고 아이들도 같이 어울리다 보니까는 모임이 형성이 되면은 아이들 정서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네, 시간이 날 때마다 같이 어울리고 있습니다. 고민은 나눌수록 적어지는 법이죠.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며 친구가 되어주는 워킹맘들.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고 친구들과 고충도 나눌 수 있는 이 순간이 그녀들에겐 가장 달콤한 휴식이 아닐까요? 사회에서 내 몫을 해낼 수 있다는 데서 자부심을 느끼고 아이들 역시 또 세 딸들인데 이 딸들의 좋은 롤 모델인 엄마가 되어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제 목적의식 같은 것도 더 분명해졌고 지금은 제 일에 정말 자부심을 느끼고 아이들한테도 좋은 롤 모델이 되고자 더 분발하고 있습니다. 뭐 주말 휴일이면 쉬어야 되는 우리 엄마들인데 그래도 이런 모임들을 갖고 있다는 자체가 되게 바람직한 것 같아요. 네. 어떠세요, 교수님?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요. 경험을 공유한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서로 어려울 때 어떻게 헤쳐나갔다 이 방법을 하게 되면 자기한테도 지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아주 좋은 활동입니다. 네. 하지만 뭐 이렇게 뭐 동아리 활동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요. 우리 워킹맘들에게 진짜 필요한 거는
현실적인 제도가 마련되는 게 아닐까요? 그렇죠. 현재 워킹맘을 위해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나 제도 같은 게 있을까요, 기자님? 네, 뭐 굉장히 많은데 대표적인 제도가 이제 잘 아시다시피 육아휴직 네네. 제도거든요. 이게 보통 출산 휴가와 이어서 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자녀가 만 8세 이하, 그러니까 초등학교 2학년 이하면 1년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빠, 엄마 1년씩 쓸 수 있으니까 최대 2년 동안 쓸 수 있는 거죠. 이게 한 번에 1년에 다 써도 되지만 출산 휴가 후에 6개월을 이제 쓰거나 뭐 나머지 6개월을 이제 초등학교 입학할 때 가장 바쁘니까 그때 나눠서 쓰고 뭐 이렇게 이제 나눠서 쓸 수가 있고요. 육아휴직과 관련해서 아빠의 달이라는 제도도 있는데요. 이게 여성의 경력 단절을 좀 막기 위해서 남성들도 적극적으로 육아에 참여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유도하기 위한 그런 제도입니다. 이게 엄마 아빠 가운데 두 번째로 육아휴직에 이제 참여할 경우에 3개월 동안 육아휴직 급여로 통상임금의 100% 그러니까 최대 150만 원까지 이제 주는 제도인데요. 사실 통상임금의 100%라 그러면은 뭐 많어 적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일반적인 육아휴직 급여가 통상임금의 40% 정도니까 이게 3개월 동안 최대 450만 원을 받는다는 건 좀 쏠쏠하다고 생각이 들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게 이제 임신하는 기간 동안 그러니까 임신 12주 이내, 임신 36주 이후에 이제 임신부들이 근무 시간을 하루 2시간 정도 이제 단축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뭐 육아휴직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인데요. 이것도 이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랑 비슷하게 1년 동안 이제 한 15시간에서 30시간 동안 이제, 그러니까 일주일에 15시간에서 30시간 동안 근무하는 제도입니다. 뭐, 정부가 4월 27일 날 또 여성 일자리 대책을 새로 발표를 했어요. 여기 역시 핵심 키워드가 워킹맘을 지원해서 경력 단절을 예방을 하자. 이런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그러니까 출산을 한 이후에만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이제 내년부터는요. 임신 기간에도 이제 당겨 쓸 수 있도록 이 제도가 바뀐다고 해요. 그래서 뭐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을 해서 육아휴직을 좀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제 바꾸는 거고요. 근로자를 육아휴직 보내는 이제 기업에 장려금을 이제 정부가 지급을 하고 있어요. 이게 육아휴직 지원금 제도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중소기업 중심으로 바뀐다고 해요. 사실 대기업은 육아휴직을 많이 가거든요. 근데 중소기업은 그만큼은 못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기업에 대한 지원금은 없어지고 그 대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월 20만 원에서 월 30만 원으로 10만 원 정도 이제 늘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으로 이제 나가게 되면 이제 비우게 되면 그 인력 공백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인력 공백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대체 인력 채용 지원 규모를 이제 정부가 내년까지 1만 명을 이제 늘린다고 합니다. 우리 그 전에 경력 단절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요. 이렇게 능력 있는 여성들을 많이 채용을 하면 기업의 입장에서, 사회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기업에서는 지금 어떤 제도들이 시행이 되고 있나요? 네, 기업들 입장에서도 사실 그동안 키운 인재들이 그만두는 건 굉장히 손해이기 때문에 다양한 제도들을 운용을 하고 있는데요. 네이버 많이들 아시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임신한 직원들을 위해서 임신부 전용 주차장을 이제 마련을 했고요. 임신부를 위한 발레 파킹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가장 이제 직장인들이 좋아하는 제도가 이제 직장 어린이집일 텐데요. 뭐 은행 같은 경우는 육아휴직도 굉장히 길고 직장 어린이집 제도도 되게 잘 되어 있다고 해요. 특히 이제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서울, 경기, 부산, 대전 이렇게 전국에 11곳의 직장 어린이집을 두고 있고요. 이곳에서 그러니까 603명의 어린이들이 이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이 많다 보면 몸도 마음도 지치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로 인해서 임신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난임 진료를 받는 환자들이 굉장히 늘고 있다 그러거든요. 뭐 난임 부부가 21만 명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이 난임 휴가제라는 거를 직장 내에서 도입한 회사들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최근에 롯데슈퍼 같은 경우는 그 병원에서 난임 판정을 받은 직원에게 최대 30일간 난임 휴가를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그룹 같은 경우는 그 임신한 여성들한테 맘스 패키지라는 거를 제공을 하고 있다 그래요. 이렇게
패키지, 진짜 말 그대로 패키지를 주는 건데요. 네. 여기에는 허리 보호대, 일할 때 이제 허리가 불편하잖아요. 네. 배가 나오면 허리 보호대를 주고, 그리고 그 분홍색으로 된 출입증을 같이 준다 그래요. 이 사람은 이제 임신부니까 말도 조심하고 좀 배려를 해달라. 네. 이런 거고, 이제 튼살 크림, 굉장히 실용적인 이제 준비물인데 네. 이런 것도 함께 넣어서 직원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다 그럽니다. 네. 그러면은 기업에서 뭐 직장에서 이렇게 배려를 해준다 그러면 가정에서는 어떻게 배려를 해야 될까요? 가정은 교수님, 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역할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날 때 가정에서는 이를 분담하는 체제로 갖고 가야 되겠죠. 네. 그럴 때는 먼저 가족 회의를 해서 네. 이해를 구하고 각자의 역할을 배분해서 그것이 맞는가 서로 조절하고 그리고 위기 상황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까지를 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가족적인 배려가 있어야지 여성 자신도 힘든 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요. 기업과 정부에서도 지금 다양한 제도를 마련을 해서 우리 워킹맘들이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또 육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많이 마련을 하고 있는데 해외 워킹맘들은 어떨지도 궁금하거든요. 우리에 비해서 일하는 여성이 많은 해외에서는 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기도 해요. 워낙 숫자가 많으니까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는 자녀가 있는 여성의 취업률이 더 떨어지잖아요. 네. 그런데 선진국의 경우는 조금 양상이 다릅니다. 그래요? 그 덴마크 같은 경우는 네. 0세에서 2세 그 어린 자녀가 있는 여성의 고용률이 75.6%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평균 그 여성 고용률보다 훨씬 높은 거죠. 그러네. 예, 그리고 3세에서 5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올라가요. 고용률이 80%까지 이제 올라가고요. 이게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캐나다, 핀란드, 프랑스 뭐 대부분 3세에서 5세 자녀를 키우는 여성의 고용률이 70% 이상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 절반 수준인데요. 그러니까 0세에서 2세 자녀, 아까 덴마크 같은 경우는 지금 0세에서 2세가 75.6%였잖아요. 근데 네. 우리나라는 32.4%. 반이네요. 반입니다. 네. 3세에서 5세도 35.8%, 아까 70%라 그랬는데 네. 또 반이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심각한 수준이고요. 그런데 그렇다면 어떻게 외국에서는 이 고용률을 높일 수 있었느냐. 제도들을 좀 살펴보면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정책 기조 자체가 모든 아이는 국가가 키운다. 이렇게 정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 GDP의 5% 이상을 보육 예산에 이제 투입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몇 퍼센트 같으세요? 묻지 마세요. 우리나라도 꽤 될 것 같은데요? 꽤 될 것 같죠. 근데 네. 0.5%. 네? 그러니까 10배 이상 프랑스가 많이 투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5%요. 예, 네. 보육 정책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수당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도 보육 수당을 많이 주고 있잖아요. 근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정부가 이제 아이를 낳으면 900유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바꾸면 111만 원 정도를 이제 바로 주고요. 이제 기본 보육 수당이라고 하면 이제 3세가 될 때까지 한 번에 22만 원 정도 이제 준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스웨덴 같은 경우는 이제 북유럽에서 이 복지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나라로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은 부모는 240일 정도의 육아 휴직 기간을 가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남녀가 합치면 480일 네. 정도니까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적은 숫자거든요. 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사실 사용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웨덴은 좀 실용적인 것에 초점을 맞췄다고 보면 되는데요. 육아휴직을 좀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엄마 아빠가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기간이 60일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는 한쪽에 이제 몰아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좀 더 길게 쓰거나, 네. 그러니까 아빠도 육아휴직을 하라는 거겠죠. 네. 그리고 이게 부모가 총 180일 정도 의무 육아휴직을 사용을 하면 나머지 300일을 또 이제 동등하게 사용하면은 세금 감면 혜택도 준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선진국의 가장 특징을 이제 꼽자면 남성들이 육아휴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걸 이제 꼽을 수가 있어요.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전체 육아휴직의 21.2%를 남성이 사용을 하고요. 네. 아이슬란드는 28.5% 뭐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한국은 어느 정도 쓸까요?
별로 안 쓸 것 같아요. 아까부터 왜 자꾸 이렇게 퀴즈를 내고 그러세요? 남성 우리나라는 5%. 5%요. 5% 쓴다고 합니다. 스웨덴에 가보면 이제 오후 한 2시 정도에 남성들이 길가에 쫙 앉아서 라떼를 마셔요. 네. 그리고 그 옆에는 유모차가 있어요. 근데 그 아빠를 라떼파파라고. 라떼파파. 그런 용어가 있을 정도로 보편화된 네. 현상이라고 합니다. 어머머머. 네, 본받아야 할 점입니다. 그렇네요. 우리 해외 워킹맘들이요. 한국과 비교했을 때 뭐 해외 전체를 우리가 다 얘기를 해볼 수는 없겠지만 어떤 점이 다르고 또 어떤 장점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아주 소상히 기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관점이 틀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성이 지금 아기를 생산하게 되면 이거는 국가의 동력이다. 그래서 국가가 책무를 가져야 된다.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한 그 다 좋은 그런 선례의 그 관점이 그런 관점이죠. 네. 네.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그것보다는 개인에다 책임을 주면서 보조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지금 이거를 보조를 받는 사람이 있고 그게 뭐 그물망처럼 아주 네. 보조가 다 나눠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벗어나자면 우리나라도 지금 인구가 감소되는 그 입장에서는 국가의 책무로 받아들이는 그런 정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해외 사례를 보니까 좀 네. 여러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해요. 이런 선진사례 보고서 우리가 좀 참고해서 조금 이렇게 네. 가져올 건 가져왔으면 참 좋겠는데. 맞아요. 예. 지금 이 제도도 사실 훌륭하게 쓸 수 있도록 잘 알 수 있도록 홍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에서도 그거를 용납하고 이렇게 한다면은 그게 발전적인데 아직 우리는 거기까지 못 간 겁니다. 네. 사실 얘기 들어보니까 네. 제도가 꽤 많이 있어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우리 예전에도 한번 얘기 나왔었지만 그 사내 눈치법. 네.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아직까지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조금 미흡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교수님, 기자님과 함께 워킹맘 실태의 근본적인 원인을 짚어보고 그리고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워킹맘 얘기해보니까요. 혹시 결혼 안 하길 잘했어요. 이런 생각 혹시 드셨을까 봐. 아니요, 네. 했어요, 진짜. 정말요? 예, 네. 했게 됐고, 또 우리 워킹맘들이 얼마나 고생스러울까라는 네. 생각도 하죠. 네. 제 입장만 생각할 수는 없어요. 이 프로그램 하면서. 그렇습니다. 네. 우리 이 기자님, 앞으로 미래의 워킹맘인데, 이 기자에서 활동만 할 것이 아니라, 네. 내가 워킹맘이 되기 전까지, 이건 꼭 개선시켜놓고 내가 워킹맘 될 거야. 사실 워킹맘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자신은 없는데요. 네, 제가 사실 제도적인 걸 사실 제가 개선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네. 그 워킹맘을 취재하면서 이제 가장 안타까웠던 점이 워킹맘들은 항상 아이에게 죄책감을 갖고 있어요. 맞아요. 아이한테 항상 전엄맘처럼 옆에서 케어해주지 못한다는 그 안타까움이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건데 사실 그 워킹데디 일하는 아빠들은 그렇게 죄책감을 갖고 있을까? 뭐 이런 의문이 들어요. 네. 그 정도로 그러니까 죄책감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아이들이 엄마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엄마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 자부심도 느낄 수 있고 아니면 뭐 아이가 사실 누구한테 의존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저 워킹맘이면 엄마 없이도 아이 혼자 독립적으로 좀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로 자랄 수 있는 뭐 네. 이렇게 긍정적인 면에 좀 봤으면 좋겠고 또 워킹맘이 계속 워킹맘으로 살 수 있도록 경력단절 여성이라는 말이 맞지 않도록 좀 주위에서 그리고 남편분들이 많이 네. 같이 참여해서 육아와 가사를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우리 이하나 기자님은요, 멋진 워킹맘이 되실 것 같아요. 똑똑한 여자라서요. 네. 웬만한 남자 고르기 힘들 거예요. 또 그렇게 멋진 남성분이 기다리고 있을 그럼요. 겁니다. 네. 기대합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들려주신 이하나 기자님, 김병숙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요, 워킹맘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과 함께 찾아올 텐데요. 내일 어떤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는지 살짝 공개해 주세요. 내일 조금 고민이 되는 얘기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아이와 시대행 문제 때문에 직업을 포기한 그녀의 고민을 좀 들어보고 저희가 솔루션을 좀 제공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녀의 고민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정보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은 정말 공감하실 분들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내일도 기대해 주시고요. 이제 길고 긴 겨울이 지나고요. 요즘 날씨가 굉장히 좋아요. 꽃도 예쁘게 많이 피어 있고요. 네. 정말 아름다운 계절인데 하지만 우리 워킹맘들은요. 이 5월이 그렇게 즐겁지는 않다고요. 왜요? 왜냐면요. 가정의 날이라 저희가 많아서? 어린이날 있죠. 거기다 어버이날 있죠. 있죠. 스승의 날 있죠. 부부의 날이 있잖아. 그거 몰랐네요. 정말 챙겨야 할 날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비용은 비용대로 들죠. 또 우리 아이들 데리고 어디 놀러 가야 되죠. 부모님도 모셔야 되죠. 정말 너무나 고달픈 계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제 주변에서요, 결혼하고 아이가 있는 친구들이요, 이럴 땐 정말 결혼하나 싱글이 부러워 이런 얘기 하는데 근데 제가요, 그 네. 친구들이 딱 정말 너무너무 부러울 때가 있어요. 뭐요? 언제냐면요, 어버이날이라고요. 아이들이요, 정말 그 예쁜 고사리 같은 손으로 카네이션도 만들고 카드도 써가지고 막 건네는 모습. 정말 생각만 해도 피로가 쌓아. 그래요? 네, 다 풀릴 것 같아요. 채연 씨, 네, 결혼할까요? 제가 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거기다 카네이션 달아드릴게요. 그냥 결혼할게요. 네, 우리 워킹맘들이요 많이 정말 힘들고 또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이 힘드시겠지만요, 우리 워킹맘들에게는 정말 소중하고 아름다운 존재가 항상 옆에 있습니다. 지금 채연 씨 말씀하신 이 소중하고 아름다운 존재는 바로 저희를 표현하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요. 네. 예, 소중하고 아름다운 그녀들의 존재 저희가 항상 지켜드릴 테니까 그녀들만의 휴먼 스토리는 내일도 계속됩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